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계약법 2 3주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수업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3주간은 학교 차원에서 온라인 강의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의견을 줬는데요. 줌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현재 방식이 더 좋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수업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줌을 통해서 수업은 지금처럼 진행을 하고 줌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일정한 시간 내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뭐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할게요.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이버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뭐 우왕좌왕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입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엔테이션도 갖지 못했고 또 수업 시간에 동료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교수님들도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를 잠시 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뭐 많은 내용은 아니겠지만 몇 가지 내용 먼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자료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교육과정입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민법교육과정 1학년 1학기 때는 세 과목의 민법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민법 입문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법하고 계약법 2, 계약법 1과 2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법 1과 계약법 2의 내용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뒷장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물권법하고 법정채권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필수 과목은 계약법 1, 계약법 2, 물권법은 필수 과목이고요. 민법 입문과 법정채권법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민법 입문하고 법정채권법은 모두 다 들을 걸 전제로 하고 선택 과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과목들을 듣기 바랍니다. 이제 1학년 때 기본 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2학년 때는 민법 연습 1하고 민법 연습 2를 듣게 됩니다. 민법 연습 1은 민법 총칙 부분하고요. 총칙과 물권법을 공부를 합니다. 민법 연습 2는 채권 총론과 그 다음에 채권 강론에 대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 기출문제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넘어가면은 민사기록형 사례연구와 민사종합사례연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록형 문제들을 포함한 민사 일문에 관련된 종합된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목입니다. 관련 과목들은 뭐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학년 2학기가 가장 힘든 그런 과목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들어와서 적응하느라고 고생을 해서 웬만큼 이제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이제는 좀 적응했겠다라고 생각하고 1학년 2학기를 맞게 되는데 1학년 2학기는 1학년 1학기 때와 비교하면은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목들도 많고요. 중요 과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2학기를 마저도 2학기에 되게 고생을 하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법 1과 계약법 2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법학을 좀 공부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정이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채권 총론 부분은 보통 채권의 목적, 뭐 채권의 일반론 같은 얘기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지체,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채권의 소멸. 채권의 소멸은 뭐 변제하고 그 다음에 상계,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채권 강론 부분에서는 계약 총론에서는 뭐 계약의 성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계약의 효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시행위항변권이라든지 위험부담이라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 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계약 강론에는 전형계약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강론 부분에서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도 역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방식으로 우리가 계약법 1, 2가 구성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채권 총론의 내용과 채권 강론의 내용을 좀 흐트러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계약의 효력 중에 이제 계약 해제 부분도 있는데요. 계약 채무불이행으로 한 계약 해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험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채무불이행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나 위험부담, 동시행위항변권 이런 내용들을 채무불이행하고 분리시켜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계약 총론의 내용들은 계약법 1의 내용이 포함시켜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채권의 소멸 부분은 특히 변제, 상계,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내용들도 역시 계약법 1 속에 넣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개별적인 이제 계약과 그 다음에 개별적인 계약이 상당히 이 내용들 많죠. 이거는 계약법 2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채권 총론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 책임재산 보전, 사행위 취소와 채권자 대위권, 그 다음에 다수당사자 채권 관계,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이 내용들을 계약법 2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특정한 과목을 계약법 2를 예습하거나 계약법 2를 예습할 때 순서대로 예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예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의 계획서에 나타나 있는 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를 주잖아요.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에 가서 예습을 하면 됩니다. 법정채권법은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와 같이 계약관계가 아닌, 즉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법정 채권관계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1학년 2학기 때 개설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수강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지금 각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몇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해줘야 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법학은 어렵습니다. 법학이 어려운 거, 왜 법학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느냐. 모든 학문이 사실은 쉽지 않죠. 어떤 학문이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학은 우리말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제들이 약간 도덕적인 명제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 법학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리학책이라든지 화학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보면은 복잡한 수식 기호들이 나오니까 이거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나같이 문과 같은 문과인 사람들은
수식만 나오면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전공하는 사람들은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학은 그런데 일단은 보면은 읽힙니다. 읽히고 뜻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법학을 쉽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학적으로 훈련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법학적인 언어로 훈련이 돼야지만 법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 말 한번 많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봤겠죠? 과실책임주의라는 말. 과실책임주의라는 게 뭘까요? 과실책임주의라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게 이제 과실책임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 말뜻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그 이면에 담고 있습니다. 함의가 되게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이 얘기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이제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것, 인식하면서 인용하는 경우에 고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과실 같은 경우에는 회피 가능하면서 또는 인식 가능하고 회피 가능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회피하지 못한 심적인 상태를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약법 1에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채무 불이행에 들어가면은 이행 보조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행 보조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면서 제3자를 통해서 이행하는 거를 이행 보조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행 보조자라는 게 왜 나오냐? 이행 보조자가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한테 과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행 보조자, 내가 일을 부탁한 사람이 과실에 의해서 제3자에게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채무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고의 과실이 없으면은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391조는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법 391조는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 파생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지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채권의 목적, 특정물 채무에서 봤겠지만은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는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이행불능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원래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건데 이행지체 중이라고 한다면은 고의 과실로 인해서 불능이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반대로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건데 고의 또는 중과실,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 중이니까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말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에서 파생되어 있는 뭐 법률 규정이라든지 또는 법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과실 책임주의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은 뭐 이해한 듯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명제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들, 그 의미들을 알아야지만 비로소 이 명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법학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 하나하나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법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3년 동안 공부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과서는 만약에 이제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변씨가 여러분들 뭐 전투라고 얘기한다면은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전투에 임할 때 들고 나가야 되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얼마만큼 여러분 몸에 익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투에 임할 때 무기를 여러분들 평상시에 몸에 익숙하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교과서를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교과서와 늘 친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뭐 심하게, 약간 좀 과장하자면은 늘 그 교과서를 잘 때도 베고 자고, 뭐, 항상 어디 갈 때도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 교과서와 친해지고, 뭐, 틈이 날 때마다 그 교과서를 열어봐서 교과서의 어느 페이지, 어느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할 만큼 그렇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민법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해야 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교과서는 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간에 교과서를 바꾸면은 무기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새로운 무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됩니다. 물론 보통 아직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지나서 민법 교과서를 바꾸는 모험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교과서를 최대한 고민해서 고르고 그 교과서를 3년 동안 계속 공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교과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3년 지나면은 그 교과서에는 줄도 쳐져 있고 포스트잇도 붙여져 있고 여러 가지 필기도 돼 있고 또 최신 판례들도 끼워져 있어야 되니까 그 책은 3년 전에 샀던 책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책을 잃어버리면은 변호사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방법론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기도 하면서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고시생입니다. 고시생이기 때문에 고시생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고시생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10시간 뭐 확보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2시간까지 확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10시간에서 12시간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 시간 확보한 곳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뭐 토요일날 오전까지 또는 토요일날 오전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날 저녁 때부터 다음날 또 다음 주 토요일날 오전까지 이런 식으로 딱 그 정해져야 돼요. 쉬는 시간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 그러니까 뭐 주말 같은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딱 그것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적으로 공부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10시간 내지 12시간 공부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단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고시생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0시간 내지 12시간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대로 적응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10시간, 12시간이 공부하는 게 어렵다. 뭐 이제 이거 처음부터 10시간, 12시간을 공부 시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어쨌든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것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공부함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10시간, 12시간 정도 매일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야지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뭐 여러분들이 10시간, 12시간을 공부 안 하면은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10시간,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 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교수님들을 찾아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 공부를 뭐 하루 6시간, 8시간밖에 안 되면서 저는 왜 공부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요. 이거는 보통 뭐 스타벅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법학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선배들도 많이 이제 고민하던 내용들인데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조금 노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다고 하지만은 노력한 다음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안 되는 게 아닐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뭐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조급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여러분이 10시간, 12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자기 갖고 있는 책을 열심히 보면은 그럼 결과가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조급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내가 보통 살 빼는 거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살 빼는 사람 중에 뭐 그런 사람들 있죠. 한 이틀 운동하고 나서 저울에 올라가서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다음날 올라가니까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음날 올라가 보니까 살이 조금 더 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 일주일 정도 해놓고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에이, 살 빼려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한 달, 2달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음식량을 조절을 하면은 그러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상에서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법학도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올 정도라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머리가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만 공부하면은 누구나 다 따라갈 수 있고 법학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뭐 다른 더 빠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무슨 뭐 알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알약에 손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 말고 뭔가 더 빨리 내가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찾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믿고 공부해 나가면요. 보통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다 법학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또 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조만간에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지만은 그 전이라도 여러분들 게시판과 메일을 활용해서 궁금한 거라든지 또는 어려운 게 있으면은 늘 메일 보내거나 또는 게시판에 글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세요. 그러면은 가능하면 내가 빨리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시험 문제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시험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조건부 물권적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이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번입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으면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소유권이 없으니까 매수인한테. 다만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있죠. 그런데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대해서도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게 한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매 대금이라든지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민법 607조와 60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대물변제 예약에 대해서 변제 예약에 대해서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경우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 시점에서 목적물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에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607조와 608조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시점에서 차용 원리금이 목적물의 시가를 넘어가면은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 넘어가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X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예약한 경우에 그 시점에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X토지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차용 원리금을 초과한 경우에만 민법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또 할게요. 수업 시간에. 요거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용 원리금과 그다음 목적물의 시가를 비교해서 원리금보다 시가가 더 크면은 당연히 목적물의 시가가 더 크면은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 목적물의 시가를 산정을 할 때 만약에 목적물의 시가가 1억이었다 라고 했는데 이 목적물의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3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3천만 원의 피담보 채권액만큼은 공제를 한 목적물의 시가를 얘기할 땐 1억이 아니라 7천만 원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되겠죠. 7번입니다. 대물변제 예약이 민법 607조, 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대물변제 예약이 607조, 608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한다면은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지만은 이 대물변제 예약은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물변제 예약, 그러니까 다른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하는 예약이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대물변제 예약은 양도담보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하죠. 양도담보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도담보의 효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갑이 을한테 X라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내가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은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면은 다시 X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약속을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도담보약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갑은 을에게 X를 준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예약이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면 그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무효예요. 하지만 준다라고 하는 약속은 무효지만은 내가 담보 목적으로 너한테 줬다가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정적으로 줘버리는 계약은 줘버린다는 의미에서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지만은 준 다음에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도담보 약정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 약정에 기초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물변제 예약 자체가 무효긴 하지만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양도담보 약정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카데미 양도담보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 처리가 되죠. 여기서는 지금 가등기 했다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면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담보 약정의 근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의 차주가 변제기에 X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비록 X토지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그러한 대물변제의 합의는 유효이다. 자,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죠. 따라서 그 목적물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대물변제 합의 자체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9번. 소비대차 계약의 차주가 변제기에 X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대주와 합의하면서 3개월 이내에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합의하였다면 민법 제607조, 60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8번에는 대물변제 약정이 없으면 대물변제 약정의 경우에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9번 같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야죠. 대물변제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대물변제 하면서 돈을 갚으면은 다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대물변제 합의가 아니라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대물변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임대차의 취장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수업 그러니까 출석시험 끝났으니까 잠깐 쉬는 게 아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수업 자료 중에 판례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판례를 좀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사실 수업 시간에 판례를 좀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 내용들을 확인을 못 해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좀 판례들을 몇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 자료 다 준비했나요? 지난 시간 수업 자료 중에 판례 한번 같이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판결 한번 같이 볼게요. 5번 판결은 타인권리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불능이 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갑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제 갑이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을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X토지, 을은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병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요. 병은 다시 또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정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이 X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서류를 위조한 거고요.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고요. 근데 갑은 을병정을 상대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제 갑이 을, 병, 정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니까 병과 정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과 병과 정을 상대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병에 대해서는 언제 승소를 했냐? 병에 대한 승소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81년 1월 6일 날이네요. 81년 1월 6일 날 승소를 했습니다. 정에 대해서는 언제 승소를 했냐? 정에 대해서는 89년 4월 11일 소송이 꽤 길어졌네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을, 병, 정의 등기는 말소가 되었습니다. 정은 병을 상대로 해서 타인 권리 매매임을 근거로 해서 89년 4월 11일 시점에 X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라고 했죠. 그때 병과 정 사이에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은 정이 패소한 시점이니까 89년 4월 11일 시점의 시가가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X토지에 대해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자, 정의 청구에 대해서 병은 민법 571조 제1항에 따라 정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선의의 매도인도 매매계약을 손해배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병은 매매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병과 정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정의 청구에 대해서 병은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리고 병은 89년 4월 11일 시점에 X토지의 시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정이 병에게 X토지를 반환하고 X토지를 인도받은 날 이후에 사용이익을 반환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첫 번째 주장은 어떻습니까? X토지의 시가 산정 기점은 89년 4월 11일 시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확정됐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정이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를 산정한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주장은 병의 주장이 틀린 거고요. 두 번째 주장은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병이 계약을 해제했잖아요. 해제했으니까 정도 병에게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뭐예요?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받는 것은 정이 그동안 누렸던 사용이익, 과실이 있다면 과실까지 포함해서 과실이나 사용이익, 상당이익을 병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자, 비록 병이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계약이 해제되면은 계약 해제했다는 원상회복의 청구권으로서 병은 정에게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먼저 정에게 반환 청구를 해서 X 부동산을 갑에게 반환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정이 목적물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병이 정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정이 목적물을 갖고 있다면은 병은 계약 해제했다는 원상회복 청구권으로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은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그동안의 X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사용이익 상당의 금액과 그 다음에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당신한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동시행의 항변을 하는 겁니다. 계약 해제가 됐을 경우에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죠. 물론 민법에는
70조와 71조의 경우에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동시행항변권을 준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판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판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줄침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하니 당원에 확립된 견해이다.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 즉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목적물의 시가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민법 583조는 536조를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죠. 이걸 준용하고 있는데 570조하고 571조를 경우에 준용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죠. 즉 583조는 536조의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을 제572조 내지 제575조, 580조, 제581조의 경우에만 준용하고 있을 뿐이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 즉 571조의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536조를 준용한다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법의 규정에 보면은 여러분들 조문을 항상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래요. 자, 이 경우는 그래서 매도인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한 후 민법 571조에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와 매도인의 손해배상 의무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571조의 취지는 선의의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해제권을 부여한 규정인 바 그 해제 효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은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되면, 즉 571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을과 정 사이의 관계에서 원상회복의 동시행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두 가지 시점. 그러니까 손해배상 시점은 정이 패소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병도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정이 병에게 그 목적물의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 즉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은 병도 정에게 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반환과 그 다음에 목적물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은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 비록 민법 583조는 그 570조나 571조의 경우에 동시행의 항변권을 해제의 경우에 536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은 판례는 당연히 571조의 경우에도 570조, 571조의 경우에도 동시행의 항변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판결 한번 볼게요. 6번 판결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자, 여기서는 갑과 을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X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지분은 4분의 1이고 갑은 4분의 1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고요. 을의 지분은 4분의 3입니다. 갑은 X토지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은 4분의 1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겁니다.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예요. 이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겠지만은 4분의 3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겠죠. 왜냐하면 갑은 4분의 1 지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었고 그리고 병과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이 X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과 병을 상대로. 자,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을이 보니까 자기가 4분의 3 지분을 갖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명의로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걸 병한테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또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보존 등기가 무효이다. 그 다음에 병의 이전 등기도 4분의 3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분 소유권 보존, 그렇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말소하는 소를 제기한 거겠죠. 그래서 2005년 4월 20일 날 을이 승소를 한 겁니다. 갑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공유 등기로. 당연히 그 갑이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것은 갑이 4분의 1 지분권자, 을이 4분의 3 지분권자라고 공유 등기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 지분의 이전 등기로 경정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즉, 그 갑 명의로는 X토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지만은 병은 결과적으로 4분의 1 지분권만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로 경정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물권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경정 등기 형태로서 지분 이전 등기를 말소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거 아직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공부를 하고, 어쨌든 갑이 하나의 소유권을 넘겼는데 갑은 4분의 1만 갖고 있으니까 4분의 1만 병한테 넘어가고 4분의 3은 결과적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소하였고 갑 명의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은 X토지의 4분의 3 지분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10억 원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병이 패소한 시점에서 X토지의 시가는 8억 원이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X토지의 시가가 8억이었어요. 자, 시가가 시가가 8억이 시가였습니다. 시가가 8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은 1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를 청구한 거예요?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4분의 3 지분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매매 대금이 10억이었는데 4분의 3을 이전할 수 없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7억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4분의 3을 하니까 7억 5천이 되겠죠.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면은 병이 취득하지 못한 건 뭐예요? X 토지의 가치가 8억이니까 그 가치의 4분의 3만큼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야 될 대상은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X 토지의 시가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손해배상액은 얼마입니까? 2억이 됩니다. 따라서 2억만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10억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거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요? 10억에다 4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받으려면, 즉 7억 5천을 받으려면 이건 손해배상 형태가 아니라 대금 감액 형태를 받아야 되죠. 그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의 대금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해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매매 대금을 기초로 해서 4분의 3만큼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금 감액을 청구해야 되겠죠. 7억 5천을 받아내려면은. 그런데 만약에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은 8억에다가 4분의 3 곱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7억 5천만 원을 청구하고 싶었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감액을 하고 그 대금 감액된 부분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를 제기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의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안에서 매매 대금도 10억이었고 X라는 목적물의 가치도 10억이었다고 한다면은 대금을 감액하는 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나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매매 대금이 10억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금 감액해서 4분의 3을 대금 감액하면 7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X토지의 시가가 10억이라고 한다면은 4분의 3만큼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그 손해배상액도 7억 5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매매대금은 10억이고 시가가 8억이기 때문에 대금 감액을 한 것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 6번은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 관한 그런 판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판결 한번 볼게요. 21번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판결은 담보 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있을 때 매수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수인의 과실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좀 같이 읽어볼게요. 민법 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민법의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은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580조와 581조와 같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은 비록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매수인의 과실이 있다면은 그러한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결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6번 판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자, 환매특약 등기를 한 경우에 여기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죠. 자, 환매특약 등기를 한 경우에 이제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갑이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X에 대해서 을이 병에게 처분해 버렸을 때, 그럴 때 환매권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갑은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죠. 뭐 이제 아직 병한테 넘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을한테 행사할 수 있고요. 을이 병한테 넘겼다면은 병한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로 갑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환매권을 행사한 것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비로소 갑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등기법 제64조의 2에 의하면 환매 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 취득의 등기에 부기하고 이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는 이전 등기의 방법으로 하여할 것인 바 설사 원고가 환매기간 내인 기간 내에서 소외인에게 환매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 위에 가압류 집행을 한 피고들에게 대해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말 자체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 기본 취지는 뭐냐?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권리취득의 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 집행을 한 피고들에게 대해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해서 지난 시간에 그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부터 이번 수업 제 3주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인 특수한 매매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수업 내용입니다. 특수한 매매인데요. 오늘은 사실 뭐 그렇게 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이 소유권 유보분 매매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에서 607조, 608조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하나씩 보죠. 특수한 매매라고 한 매매 중에서 이제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하나만 일단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데요. 매매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매매 계약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매매 대금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를 하고요. 이 매매 대금의 완납이라는 조건이 실현되면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판례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거는 갑이 이렇게 을에게 X라는 물건을 팔면서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 그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유권은 갑한테 남아있는 형태의 매매 계약을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비전형 담보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갑한테 남겨두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담보권처럼 보는 경우,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즉 갑이 이제 을한테 목적물을 맡겨두었지만은 을이 아직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이 취득한 X에 대해서 마치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것처럼 그 X라는 것에 대해서 담보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비전형 담보설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는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로 돼서 일단은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실현돼야지만 매매대금 완납이라고 하는 조건이 실현돼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뭐 인도를 했으니까 매매대금이 다 지급되진 않았지만은 그 민법 587조 얘기했잖아요.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도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587조와 상관없이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이 목적물을 처분했을 경우에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안에서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한테 팔아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을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다만 병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선의취득 규정에 의해서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설명 이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중에 이제 판례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나고 판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교환계약은 별도로 설명할 게 없고요.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이나 대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하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겠죠. 이 소비대차 계약은 유상인 경우도 있고요. 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빌려준 것만 받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607조, 608조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607조, 608조가 결국은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가등기 담보법서부터 해서 이제 비전형 담보라고 하는 가등기 담보 제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규정이 607조, 608조가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규율의 순서를 찾아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갑과 을이 이제 갑이 X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을이 갑한테 금전을 빌려줘요.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뭐 을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원리금, 이제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가 뭐 예를 들면 1억이었는데 이 목적물의 가치가 2억이다 라고 하면은 2억이라는 X 부동산을 을이
1억 대신에 받는다 그러면 우린 좋겠죠. 그래서 을이 금전을 빌려주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장에 뭔가 써야 되는 돈이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자영업자들 되게 힘드니까 급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궁박한 상황 속에서 뭐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근데 을이 돈을 못 갚을 때는 X 토지를 달라, X 부동산을 달라라고 을이 얘기를 하겠죠. 자, 1억을 빌리면서 2억짜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이 X 부동산을 급하게 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뭐 당장에 팔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마 내가 못 갚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 뭐 당연히 갚지 네. 다음 달에 1억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갚겠지 라고 생각하고 갑은 을에게 그냥 쉬운 마음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X를 주겠다라고 약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약정을 하는 경우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게 되겠죠. 당연히 나한테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갑은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을한테 X를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해서 이렇게 그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니까 607조와 608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607조는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돈을 빌린 것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걸 이제 대물변제 예약, 대물반환의 예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재산의 예약 당시에 이 대물반환 예약을 할 당시에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보통 이제 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 이걸 이제 원리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원금과 이자라는 말을 합쳐서 원리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금을 넘어서면은 그러면은 이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가 되는데 판례는 이 대물변제 예약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대물변제 예약으로서는 무효다. 즉 X라는 것을 주기로 한 약속으로서는 무효이다. 하지만은 X를 담보 목적으로 을한테 주기로 한 약정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즉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으로서는 무효지만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을은 이제 갑에게 대물변제 예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니까. 하지만 을은 갑에게 양도담보 약정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을은 X라는 부동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금전을 다 변제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갑은 비로소 X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그 607조, 608조의 규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줄여서 가담법이라고 얘기할게요.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가등기 담보법에는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담보 가등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갑과 을이 X 부동산을 을한테 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변제기가 돼서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X를 2억짜리를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바보가 1억 빌리고서 2억짜리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X를 팔아서 1억은 자기가 갖고 1억은 을한테 갚으면 되겠죠.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면은 갑은 X를 팔아가지고 1억을 갚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채권자인 을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갑이 X를 다른 사람한테 팔지 못하도록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둡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가등기 설명했지만은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의 기초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은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본등기에 반하는 처분들은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설사 갑이 X를 제3자한테 팔아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때 가등기에 따른 그 본등기 청구한 상대방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전히 매매 상대방인 갑이라고 그랬죠.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버리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과 항상 결합되는 것은 가등기예요. 즉 채권자는 을에게 돈을 못 갚으면 X를 내놔 라고 하는 X를 대신 줘 라고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항상 이거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을은 X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등기를 제3자한테 팔지 못하고 나한테만 내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담보 가등기를 불러요. 자, 그런데 대물변제 예약을 하면서 반드시 가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물변제 예약을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물변제 예약과 가등기하게 되면 담보 가등기가 되니까 이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등기 담보법은 청산 통지를 한 다음에 2개월을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보 가등기로 되면은 가등기 담보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판례의 입장 그걸로 가야 됩니다. 즉 가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607조, 608조에 따라서 대물변제 예약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고 대물변제 예약의 기초에서 그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가 되지만은 이 대물변제 예약은 뭐로서 효력이 있어요? 이 대물변제 예약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거죠.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대물변제 예약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도담보의 기초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을은 뭐가 돼요?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면은 이때부터는 다시 또 뭐가 적용이 되냐? 가등기 담보법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뿐만이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지만은 양도담보 약정의 효력이 있으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면은 그러면은 을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는 나중에 어디서 한번 나올까요?
나중에 물권법 끝부분에 가서 비전형 담보하면서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설명을 할 때 607조, 608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607조, 608조 중에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경우 중에 가등기 담보법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즉 담보 가등기를 한 경우에. 그 다음에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만은 담보 가등기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으로 가진 않고 일단은 607조, 608조의 법리에 따라서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이고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다. 그 양도담보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잖아요.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면 다시 또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 그 가능성,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예약, 뭐 여기서 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아니라면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607조와 60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약 당시에, 대물변제 예약을 할 때,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자, 뭐, 요 시점이 매매 계약, 이제 소비대차 계약, 요 시점이 이행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이행기인데, 자, 이행기 전에 꼭 소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도 없어요. 이행기 전에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정할 당시에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 즉 원리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게 되면은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기가 도래하고 나서 대물변제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채무자가 내가 대신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에 대물변제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대물변제가 되는 거죠. 대물변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대물변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대물변제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의 변제에 가름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만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를 비교해야 돼요?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시가와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목적물의 시가가 더 크면은 그럼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목적물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뭐 이제 다른 담보권도 있겠지만 저당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위에 사안에서 가서 한번 볼게요. 위에 사안에서 가서 보면은 이 사안에서 원금과 이자가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X 부동산의 가치는 2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이거를 607조, 608조가 없다면은 을은 1억을 빌려주고 2억짜리 X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 형평성을 잃은 그런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X 부동산이 시가가 2억이긴 한데 이 X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얼마냐면은 1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1억 5천을 다른 채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되겠죠. X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1억 5천이다 라고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만약에 갑이 정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정이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실행을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억 5천을 누군가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리고 그 저당권을 없애려면은 을이
1억 5천을 정한테 갚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2억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X 목적물의 가치는 2억이 아니라 5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뭐 2억짜리를 넘겨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거기서 피담보 채권 1억 5천이 있으니까 그걸 공제하고 나면 5천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목적물의 가액과 원리금을 비교할 때는 이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나서 이 목적물의 가치를 따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저당권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1억 5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X는 5천만 원밖에 X의 가치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리금이 1억이었고 X 가치가 5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경우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 경우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원리금을 비교할 때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담보권을 공제한 다음에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출석시험에서도 봤지만은 소비대차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채무나 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담보의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원리금이 매매대금 지급 채무의 담보보다 더 훨씬 초과한 경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X라는 물건을 이제 을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요.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갑이 야, 너 매매대금 지급하는 거 대신에 만약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네가 갖고 있는 Y라는 재산권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네가 갖고 있는 Y라는 물건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대물변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물변제 이해하기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되긴 하는데 무효가 되긴 하지만은 완전한 무효는 아니고요.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지만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채권자는 양도담보계약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면서 가등이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이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가등기가 안 돼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등기가 돼 있다면은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사용 대차 같은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는 사용대차는 무상이지만은 물건을 사용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유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상대방한테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사용하게 해주면은 임대차가 되는 거고요.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사용대차가 되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갑이 있고 이렇게 있고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즉 이제 병이 진정한 소유자. 병이 진정한 소유자인 경우에도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타인 권리 매매도 성립하듯이 타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도 성립하니까. 그래서 을이 차임을 연체하면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목적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을 하고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다만 진정한 소유자가 을한테 임차인인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은 X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즉 별도의 해지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권리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고 당사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 권한은 있지만 처분 권한이 없는 임대인 체결한 그 임대차 계약의 존속 권한, 이제 그거는 이렇게 제한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고요. 갱신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묵시의 갱신도 있죠.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계속할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라고 보고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기한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좀 이제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607조와 608조는 정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때 607조와 608조의 내용 잘 이해해두고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교시 판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여러분들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판례를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결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판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관한 판결입니다. 즉, 갑이 갑이 을과 양말 세팅기 한 대, 동산이 되겠죠. 동산에 대한 X라는 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유보를 한 겁니다. 매매 대금을 다 갚을 때까지 소유권을 갑한테 남겨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을이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병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 병이 을한테 채무를 독촉하니까 을이 야 X 너 가져. 그리고 이제 을을 X를 대신 준 겁니다. 그래서 병하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갑은 2007년 11월 24일 병에게 알리지 않고 양말 세팅기, X라는 양말 세팅기를 가져가 버립니다. 갑이 가져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병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병은 자신의 소유인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그걸 무단으로 가져갔으니까 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해서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병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이 X라는 양말 세팅기는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주장에 대해서 병은 이건 자기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그 갑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병은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다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면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병 스스로가 을한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있었던 거고 부지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이 사안에서는 병이 그러니까 양말 세팅기를 을한테 설치해주는 작업까지 계속했던 거고 이제 그런 소유권 유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양말 세팅기를 을의 공장에 설치할 때 병은 갑의 부탁을 받고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X를 가지고 갑의 소유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자신의 소유물임을 주장해서 갑으로부터 X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게 이제 1번 판결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결 한번 같이 볼게요. 대물변제와 607조, 608조인 겁니다. 자, 원칙을 한번 볼게요.
자, 원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이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근데 뒤에 거 한번 보세요. 그러나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한 때에는 그 재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는 그 재산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고 변제기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한 정산 절차를 거쳐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변제기가 됐는데 대물변제 약정을 하면서 이걸로 끝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대물변제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단 나한테 넘기면은 대물변제 하면은 그리고 나서 3개월 내에 네가 돈을 갚으면 다시 찾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를 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대물변제이지만은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위의 판결과 앞의 판결, 이 두 가지 판결을 비교할 때 어떤 거예요?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물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대물변제의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했고 변제가 도래한 상태에서 채무의 변제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대물변제 같은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거고요. 6번이고, 그러니까 607조, 608조의 적용 범위, 특히 대물변제의 경우인 거죠.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만 그 대물변제 예약을 했지만은 대물변제를 했지만은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결 한번 같이 또 볼까요? 6번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판결은 607조, 608조 적용 여부를 묻는 건데요. 한번 좀 볼게요. 자, 갑은 을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자, 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요. 갑은 을로부터,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되겠죠. 3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갑이 같은 해 차용 원리금 337만 5천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갑이 소유하는 X토지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X토지를 을한테 양도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근데 채무 원리금은 얼마예요? 337만 5천 원이 채무 원리금이죠. 그럼 이제 그 예약 당시에 X 목적물의 시가를 봐야 되겠죠. 자, 양도하기로 했다. 그 대물변제 합의를 한 시점이 78년 9월 11일이죠. 78년 9월 11일 당시 X토지의 시가는 400만 원이었습니다. 자, X토지의 시가는 4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79년 5월 21일 당시 이때 이제 대물변제 합의를 했던 합의 시점에서의 시가는 4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78년 9월 11일 있고 79년 5월 20일 당시 X시가도 역시 400만 원이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라고 하는 시가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1979년 5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였죠. 그때 갑이 변제할 차용 원리금은 400만 원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합의 시점인데 그 이행할 때 이행 시점에서는 뭐예요? 목적물의 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원리금이 있는데 뭐가 더 컸어요? 원리금이 더 컸죠. 당사자가 합의한 시점에는 뭐가 더 컸어요? 시가와 원리금을 비교하면은 시가는 400만 원이었고 원리금은 337만 5천 원이었으니까 시가가 더 컸죠. 그러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행 시점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행 시점에는 시가가 원리금보다
더 작았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시가보다 더 컸죠. 그럼 이 경우에도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는가를 묻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아까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가 예약한 시점, 합의한 시점, 대물변제에 예약을 한 시점이 607조, 예약한 시점이 607조, 608조를 607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이행 당시에는 원리금이 시가를 초과했고, 그러니까 시가가 원리금보다 작았지만은 예약 당시에는 시가가 원리금보다 컸으니까 당연히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이제 아마 하급심법원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안 한 것 같아요. 예약 당시의 가액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행 당시의 목적물의 그 가액과 차용 원리금을 비교해서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결인데요. 환매와 대물변제 예약인데요. 이 판결은 이제 7번 판결. 자, 이 판결은 이제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는 경우를 기준에 관련된 판결이고요. 그 다음 환매의 경우에도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고요. 을이 갑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7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자, 근데 갑은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X토지에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87년 8월 20일 갑과 을은 차용 원리금 변제에 가름해서 X토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였습니다. X토지의 소유권은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 설정된 거는 신경 여러분 안 써도 됩니다.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차용 원리금의 변제에 가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냐면은 87년 8월 20일 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그 차용금과 원리금을 다 갚으면은 변제하면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면서 이제 환매 특약을 한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는 환매 특약을 한 겁니다. 환매 특약을 한 겁니다. 자, 이 환매 특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대물 변제하면서 환매 특약을 한 거긴 하지만은 사실상 X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을한테 주기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이랑 거의 같은 법리가 되는 거죠. 줬다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은 못 주면은 X라는 물건을 을한테 넘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환매 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지만은 이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607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원리금이 시가가 아니지 반대가 됐네요. 시가가 원리금보다 더 커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안에서 한번 봅시다. 이 사안에서 원리금은 얼마였어요? 소유금 했으면 차용 원리금은 88년 4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변제하면 88년 4월 21일까지 이제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 발생한 차용 원리금이 얼마였냐면은 1억 562만 3,28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X토지에는 A 명의로 채권 최고액을 일시백 3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89년 2월 14일 갑은 을에게 89년
그 7천만 원과 이자의 합산액을 변제 공탁하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갑의 청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매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환매권을 행사하자 을은 환매 기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환매 기간이 있다면은 기간이 경과했다면 정상적인 환매라고 하면 환매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유권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607조, 608조에 적용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환매 특약은 607조에 반해서 무효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목적물을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원심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를 공제하지 않고 대물변제 예약 당시에, 그러니까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격과 그 다음에 차용 원리금만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을 공제하고 엑스토지의 시가가 차용 원리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607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만약에 607조가 적용되는 것이고, 근데 그 차용 원리금에서 시가상당액에서 채권 최고액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 보니까 차용 원리금이 목적물의 시가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607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607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매 특약이 유효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매 특약이 유효되니까 환매 기간이 경과하면은 더 이상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목적물의 채권 최고액이 있었을 때 그 채권 최고액을 공제를 하고 목적물의 가격과 차용 원리금을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물의 시가가 지금 이렇게 됐고 하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좀 판결 쭉 볼게요. 민법 60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가 차주로부터 채권의 원리금 합산액을 상회하는 가액의 재산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득을 보는 것을 허용치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한 가액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주의 재산에 제3자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재산 가액 중 근저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현존 피담보 채무액 상당 부분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주가 그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민법 607조에서 말하는 재산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당사자가 환매 특약을 했던 시점은 환매 특약을 했던 시점은 환매 특약을 한 시점이 언젠가요? 87년 8월 20일 날이었죠. 환매 특약을 한 시점이. 그 다음에 이날 이제 환매를 하면서 환매권을 위반하면서 환매 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87년 8월 20일 날 이 당시의 시가 상당액은 1억 1,4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차용 원리금이 얼마였어요? 차용 원리금은 1억 562만 3,287원이 되는 거죠. 원리금은. 그런데 그 채권 최고액이 얼마였어요? 3천만 원이었죠. 최고액.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최고액이 3천만 원이었죠. 자, 최고액이 3천만 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원리금의 목적물의 가치 1억 1,400에서 3천을 피담보 채권액이 3천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여기선 정확히 사실은 채권액만 나가 있고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최고액만 나와 있고 채권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최고액을 3천으로 본다면요. 그러면은 8월 20일 당시에서의 X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예요? 1억 1,400이 아니라 3천을 공제한 8,4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리금보다
목적물의 시가가 훨씬 낮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금이 훨씬 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빼기 3천만 원 한다면은 뭐 실제 채권액이 3천만 원이 아니어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뭐 1,000만 원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목적물의 가액이 그 원리금보다 더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환매 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환매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찾아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판결 내용이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판결 하나만 더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판결은 그 대물변제 약정을 한 건데요. 함께 볼게요. 자, 8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갑이 여기서 이제 아까 사례와 달리 여기가 대주가 되겠죠. 돈을 빌려줬는데요. 갑이 을이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은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는 지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인 병이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거였습니다. 자, 이 약정 당시에 X토지의 시가는 을의 채무액을 넘었습니다. X토지의 시가는 을의 채무액을 넘었으니까 을과 병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은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대물변제 약정을 할 당시에 그 토지의 시가가 X토지의 시가가 을의 채무액을 넘었으니까요.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대물변제 예약이니까 이제 시가 원리금을 초과하니까 607조가 적용이 되겠죠. 607조가 적용이 되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갑의 청구에 대해서 병은 가등기 담보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한 거죠. 그래서 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당신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병인과 갑과 병 사이에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지만은 가등기가 안 돼 있었잖아요. 가등기가 안 돼 있던 거잖아요. 가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 갑과 병 사이의 대물변제 예약은 607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지만은 이 대물변제 예약은 무효이지만은 뭐로서의 효력은 있어요?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거죠. 양도담보 약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거니까 이 양도담보 약정의 근거에서 갑이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설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가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판례 법리에 따라서 대물변제 예약이 민법 608조에 따라서 무효로 된다면은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로 된다면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여러분들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그냥 양도담보 약정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는 그냥 넘기고서 정산이 필요 없는 그런 양도담보를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양도담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607조, 608조에 따라서 그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지만은 양도담보 약정으로서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양도담보 약정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다루는 게 8번 판결의 내용입니다. 요 판결 한번 요것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판결문의 문체가 이제 법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꾸 읽다 보면요. 판결문 문체가 익숙해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해야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되면은. 자, 그러나 민법 607조, 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 약정은
대물변제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격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 담보법에 관한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 피고 사이에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제 여기 그러니까 대주가 되겠죠. 차주가 되겠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이제 여기서 원고가 이제 대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빌린 사람이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이제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채무자가 그걸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 판결 여러분들 이제 처음 아직 양도담보,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 판결 내용은 나중에 좀 이것만 잘 기억해 두고 나중에 물권법 뒷부분에 가서 가등기 담보, 이제 비전형 담보 공부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길었네요. 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